비율을 키워. 비율을 키워. 자, 이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면역계의 과학, 멋진 신세계로의 관문이라. 앨리스의 바람. 앨리스의 20%의 환자보다도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은 그것은 몽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의 희망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건축가가 허공에 성을 짓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면역계에는 다른 제동장치, 즉 변경할 수 있는 다른 관문들, 면역계의 고삐를 풀어서 더 효과적으로 암을 물리칠 방법이 많다. 앨리슨의 연구는 이런 종류의 약을 최초로 선보였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약은 아니다. 1992년 T세포 위에 또 다른 단백질 수용체가 일본 과학자 혼조 타스코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이 단백질 또한 난해한 이름을 받았다. 세포의 정사원 혹은 PD1이라고 했다. 결국 수년 동안 PD1 수용체의 역할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것은 PD1 수용체를 코딩하는 유전자가 없는 생쥐를 만들었을 때였다. PD1이 없는 쥐의 면역계는 더 활발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 자극이 들어오면 면역계가 더 많이 증식했고 일부 쥐들, 특히 나이 많은 쥐들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다. 이것은 PD1 수용체 또한 면역세포의 스위치를 끄라는 신호를 보내는 면역계의 또 다른 제동장치라는 생각, 즉 그것이 없으면 면역계가 더 반응성이 높아지고 반응이 과도해지면 자가 면역질환이 생긴다는 생각과 일치했다. 오늘날에는 면역 반응에 참여하라는 신호가 켜진 뒤에는 T세포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면역세포가 표면의 PD1 수용체의 단백질을 드러낸다고 알려져 있다. PD1 수용체는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방출된 사이토카인에 노출된 다른 세포상의 단백질을 추적한다. PD1 수용체의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 스위치를 끄라는 신호가 나와 면역세포는 반응을 중지한다. 이렇게 PD1은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공격성을 띠거나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PD1과 CTLA4의 역할은 중복이 된다. 둘 다 면역 반응의 제동을 거는 장치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작용하는 상황은 다르다. PD1이 추적하는 단백질 염증에 노출된 세포의 것인데 CTLA4는 수지상 세포처럼 다른 면역 세포의 단백질을 추적해 들러붙는다. PD1은 염증에 노출된 세포에 이러한 차이의 함의는 PD1이 지속적인 국부 면역 반응을 제어하는 데 특히 중요한 반면에 CTLA4는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면역 질환을 막기 위해 면역계 전체를 제어하는 중요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이한 면역계 제동장치의 상보적 역할을 파악하는 일은 아직 미개척지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추정해보면 PD1 차단은 국부적인 항암 반응 증가의 효력을 보여 종양에 가까스로 침투해서는 PD1이라는 제동장치에 의해서 약화된 면역세포의 고삐를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PD1을 차단하는 약물의 개발 프로그램은 CTLA4 차단을 통해 알아낸 지식의 혜택을 받아왔다. 가령 환자들에게 이러한 약물이 효력을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리리라는 점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CTLA4 차단의 성공으로 전 세계 모든 주요
제약회사들이 이 주제에 관련된 신약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는 점이다. 임상실험을 통해서 PD-1을 차단하는 것이 CTLA-4를 차단하는 것보다 흑색종 환자들에게 훨씬 더 효과도 좋고 해로운 부작용도 더 적었다는 결과가 확립이 되었다. 다른 난치성 암들은 PD-1 제동 장치를 껐을 때 면역계의 공격에 굴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의미에서는 이것은 CTLA-4를 차단하는 데서 온 성공이 영향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뜻한다. 이런 성공 뒤의 발상, 즉 면역계가 스스로를 꺼버리지 않도록 만들기만 하면 질병과 싸울 수 있다는 발상이 결국 옳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날 면역기에 상이한 제동 장치 소형체는 20개 이상 알려져 있다. 이들 소형체 중에서 대부분은 특정 유형의 면역세포, 즉 자연사례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T세포, B세포 등의 스위치를 끈다. 우리는 이제 여러 연구소와 크고 작은 기업들의 연구를 통해 이 소형체를 개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조합해서 차단하는 항체가 면역세포를 작동시켜서 다양한 암과 맞붙어 싸우도록 만드는지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암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들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처럼 장기적인 바이러스 감염과 싸운 뒤에도 스위치를 끈다. 따라서 면역세포의 제동장치를 차단함으로써 면역계가 장기적인 감염 질환에 맞서 싸우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특정 유형의 면역세포의 제동장치를 제거할 때 어떤 유형의 암이나 다른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지 아직은 예측할 수가 없다. 면역계는 지극히 복잡하고 우리의 지식은 아직 보잘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면역계의 많은 제어 장치를 발견했고 하나씩 이 장치를 멈춰 세우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면역 관문 억제제를 찾는 기업을 공동 창립한 BBL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지식은 없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지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해야 할 모든 일은 도박일 겁니다. 그의 회사는 자연사례 세포에서 저 장치 소형체를 찾아내고 이를 연구했던 소수 과학자들 사이에 싹튼 우정에서 태어난 회사로서 이런 세포들에 대한 소형체를 차단하는 큰 도박을 감행해 왔다. 이들의 도박이 성공할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다양한 면역세포를 제어하는 온갖 종류의 소형체를 단독으로 혹은 조합을 통해서 차단하고 다양한 질환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시험하는 도박을 기꺼이 감수하는 기업이 다수 생겨나는 것은 인류 입장에서 꽤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면역 관문 억제제가 발견될수록 어떤 환자가 여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큰지를 미리 알아내는 것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차례로 하나씩 실험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방법이다. 면역 관문 억제제의 심각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는 환자에게 약을 투약하지 않고 가정 효력을 보일 만한 환자를 골라 약을 제공하려면 환자의 체내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알아낼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책을 전문 용어로 생체 표지자라고 한다. 병원에서 통상 검토하는 친숙한 생체 표지자는 혈구 수치다. 한 방울의 혈액 속에서 혈구 수치만 봐도 누가 빈혈이나 감염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혈구 수치는 객관적이고 부정확하다. 면역 관문 억제제에는 훨씬 더 정밀한 생체 표지자가 필요하다. 가능한 한 아직 생체 표지자는 어떤 제동장치 소형체가 환자의 면역세포 표면에 존재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환자에게는 어떤 제동장치의 스위치가 켜졌는지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 특정 소형체를 겨냥하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자의 종양 관련 면역세포의 특정 제동장치 소형체를 표적으로 삼는 단백질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종양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가령 PD-1 제동 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이 작업은 쉽지 않다고 판명되었고 이런 식으로 환자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논란이 되어 왔다. 우선 제동장치는 역동적이다.
면역기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다음 날에는 같은 효력을 낼지는 알 수가 없다. 치료에 의해 바로 면역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면역 관문 억제제 덕분에 한 제동 장치가 제거되면 정량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서 다른 제동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와 암세포는 변동이 심하다. 단일 환자 내에서조차 변동을 벌이는 것이 면역세포와 암세포다. 단일 정량을 단일 질환이 아니라 100만 개의 다른 질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다. 100만 개의 암세포가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예측력을 발휘하는 생체 표지자를 찾는 일은 중요하지만 독립적 연구 분야가 되기에는 많이 미숙한 상태다. 사실 생체 표지자에 대한 탐색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 제동 시스템을 차단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아는 것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체 표지자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서 벗어나 특정 개인이 지닌 면역기의 특징을 아예 문제가 생기지 전에 알아내는 쪽으로 얼마든지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여 어떤 정부가 이런 일에 대비해 법을 정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조치에 상관없이 그 일 자체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면역계란 하도 복잡해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면역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려면 그 속의 제동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면밀히 살펴보면 된다. CTLA4가 T세포가에 제동하는 방법 하나는 다른 세포의 공동자극 단백질을 추적해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다. 면역기 비상 경보를 가리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CTLA4는 다른 면역세포성의 공동자극 단백질을 덮어버릴 뿐 아니라 아예 파괴해 버림으로써 면역기 비상 경보를 완전히 빨아들일 수도 있다. 놀라운 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CTLA4는 면역세포에 제동을 걸 뿐 아니라 면역세포의 작용 속도를 높이는 가속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최소한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면역세포의 작용이 빨라지면 면역세포 간의 접촉이 시간이 줄어 상호작용 능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면역 반응의 기세가 꺾인다. 둘째, 면역세포 작용이 빨라지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만큼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하게 된다. CTLA4 차단은 이런 과정 중에서 일부를 중단시킴으로써 암 환자를 치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CTLA4 차단은 또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 앨리스는 CTLA4 수용체를 차단하는 항체를 이용해 그 작용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산되는 항체는 들러붙는 대상을 막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항체는 Y자 모양을 한 단백질 분자로 자연적 면역 방어를 위해 세균이나 병든 세포를 추적한다. Y자 모양의 위쪽 양갈래 끝부분은 세균이나 병든 세포에 들러붙는 반면에 아래쪽 끝부분은 그대로 열려있다. 면역세포들은 항체의 이 아래쪽 끝부분에 들어맞는 소형체를 갖고 있고 면역세포가 항체의 아래쪽에 붙으면 위쪽 끝에 들러붙는 것들을 죽이거나 에워싸게 된다. 따라서 앨리슨의 치료용 항체의 위쪽 양갈래 끝부분이 CTLA4 수용체의 작용을 막을 때에 항체의 아래 끝은 면역세포를 끌어들여서 항체 위쪽의 T세포들을 파괴해버리도록 유도할 수가 있다. 최소한 원리상 그렇다. 몸의 면역세포를 죽이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종양을 막는 반응을 증가시키는 데 유용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있다. 조절 T세포 사카구치 시몬이 발견한 지키미 세포로 제7장에서 논했다. 이건 표면의 많은 양의 CTLA4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앨리슨의 항체는 이론상 조절 T세포를 추적해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이것이 환자에게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그러나 만일 정말 그렇다면 앨리슨의 항체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면역계의 제동 장치를 풀어버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항체는 조절 T세포의 파괴를 일부 촉발시킴으로써 오히려 면역작용을 활성화하도록 작동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보면 CTLA4를 막는 항체가 암 환자에게 정확히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결국 이 말은
이 항체의 효과가 다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사소한 문제일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병을 치유할 가능성이니까.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작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는 단지 학문적인 관심사나 호기심 충족의 문제가 아니다. 면역의 제동장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이 치료용 항체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유용한가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항체의 설계를 교정하고 동일한 과정에 연루된 다른 분자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앨리슨의 소망은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억제제를 다른 약물과 병용하는 것이다. 종양을 겨냥하는 항체, 사이토카인, 백신, 면역 호르몬 억제제를 병용한 결과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생쥐의 종양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들게 만들어 나간다 는 게 보이는데요. 각 약물은 독립적으로 큰 효과가 없었지만 통합해 사용할 경우 치료법이 되었다. 상이한 약물을 결합해서 사용하면 암 환자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적절한 혼합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혼합물에 포함된 각 성분의 배열 조합은 무수하며 각 요소 자체도 투여량과 투약 시간에 따라 각각 요구사항이 다르다. 이쯤에서 션 파커가 무대에 등장할 차례다. 파커는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음원 공유 서비스 넵스터 공동 창립자이며 페이스북 최초의 대표다. 2016년 26세 파커는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해서 파커 연구소를 설립했다. 어마어마한 30억 달러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파커가 암을 대체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중 하나는 가까운 친구를 암으로 잃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영화 제작자 로라 지스킨이다. 파커 연구소는 자금을 제공할 뿐 아니라 거대한 변화를 일궈내고자 한다. 파커 연구소에 포함된 6개 암센터 중에서 어느 센터에서 지적 재석관이 발생하건 이 또한 공유된다. 연구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율하는 한 조직은 연구소의 소중한 학문적인 성과들이 걸핏하면 무너지는 신생 중소기업의 소중에 떨어져 증발해버리거나 신약 개발에 대한 결정이 서술로 바뀌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창고에서 허송세월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한때 경쟁자였던 브루스턴과 앨리슨은 이제 파커 연구소라는 커다란 지붕 아래서 함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예? 브루스턴은 파커 연구소의 초대 총괄소장이다.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면역세포를 확실히 제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는 저는 과거에 로젠버그처럼 환자에게서 T세포를 분리하되 환자에게 T세포를 다시 주입하기 전에 새로운 소형체를 첨가하는 유전 조작을 가했다. 존과 그의 동료들은 CAR-T 세포요법이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완치에 가까운 차도를 보이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했다. 그러나 첫 환자 3명 중에서 2명은 완치에 가까운 차도를 보였다. 만성 림프성 백혈병에 걸린 65세의 한 과학자는 한 해에 유전자 변형 T세포 1,400만 개를 처치받았다.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웹페이지에 익명의 글을 썼다. 나는 아직도 나를 둘러싼 존재의 거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내게 일어난 결과가 만성 림프성 백혈병이나 다른 암에 걸릴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난지 이해하고 노력하는 중이다. 2017년 8월 30일 미국 식품의약국은 CAR-T 세포를 가진 한 가지 유형의 암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승인했고 몇 주 후에는 또 다른 암에도 사용하도록 승인했으며 이제 생약은 틀림없는 혁명이 되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이 치료법의 최적화된 버전이다. 돌파해야 할 한계는 아직 많다.
환자 몸속의 암의 분자들 중에서 표적으로 삼기 가장 좋은 분자, 모든 암세포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건강한 방관자 세포까지 공격받을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예방할 방법 등 모르는 것이 많다. 최소한 이론적으로 판단할 때 이 같은 유형의 치료법은 암 환자 이외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널리 사용할 수가 있다. 가령 CAR-T 세포는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면역세포 조각을 제거하는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다. 파크 연구소의 존과 블루스톤과 다른 과학자들은 CAR-T 세포요법의 아이디어와 면역학문 억제제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암치료법으로 예상 밖의 장소에서 출현했다. 새로운 형태의 탈리도마이드가 그것이다. 과거의 입덧 완화제로 쓰였으나 수천 명의 영아를 사망으로 몰거나 사직기형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던 어둠의 약물이다. 그런데 이 탈리도마이드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기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본래 탈리도마이드는 1954년 초 항생제를 제조하는 데 더 싼 방법을 찾는 과정의 부산물로 발견이 되어졌다. 1962년 탈리도마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탈리도마이드가 한센병의 특정 합병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인류는 건강혁명의 여명기에 서 있다. 그러나 누구나 알지만 말하기를 주저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바로 전 세계의 빈곤이다.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하루 $2 미만의 돈으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신약을 개발해놓고 제공하는 일의 경제적인 문제는 또 하나의 비극이다. 모든 과학혁명이 그렇듯이 새로운 지식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자식들과 손자들로부터 평가받게 될 것이며 그때 이들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일 것이다. 그렇겠죠. 에필로그로 과학을 지칭하는 이름은 많다. 모든 관련 이론에는 결함이 있고 면역계 인간의 생명작용 일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충적이다. 복잡하다 이 말이죠. 가까운 미래의 면역계를 단순한 용어로 기술할 수 있을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몇 가지 정밀한 측정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수학적 계산이나 컴퓨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속에 끼워 넣음으로써 건강에 대해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낙원의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 세부적인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서다. 자신을 살피는 일은 우리를 단조로움에서 해방시켜 준다. 지식의 총합자의 하나의 여정으로서의 과학, 그 과학의 본질이자 핵심은 상승을 통한 해방이다. 감사하다. 수많은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관계하고 연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이렇게 있다라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많은 논문들이 이래 있는데 결론은 확실하게 된다 이런 답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 2020년 1월 17일 뷰티풀 큐어 초판 1세에서 이 면역학 학자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주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